그날 밤 박진석이 고성이를 집 밖에 세워둔 채 보낸 문자는 딱 한 줄이었는데요. 카드 전부 막았다. 박영란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엄마가 쫓겨난 이유가 싸움이 아니라 입막음이라는 걸 직감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AP그룹 대표 이지혁은 박성재 앞에서 셔츠 단추를 잠그며 웃었는데요. 웃고 있는데 심장은 이미 한 번 멈췄다 살아난 사람처럼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그 떨림을 받고 이지혁은 그 시선을 피했는데요. 피한 이유는 단순했었습니다. 은호한테 말하지 마. 지은호에게 알려지는 순간 이지혁이 지키려던 마지막 정상이 무너질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박성재가 이미 한 번 불어버린 사람으로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수조위 회장 박진석이 성재가 불었다라고 단정하는 순간 진실은 진실대로 묻히고 누명은 누명대로 굳어지거든요. 그날부터 이 집안의 비밀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서로의 목을 잡고 흔드는 여러 개의 비밀이 됐습니다. 이지혁은 AP그룹 이사회 회의가 끝나자마자 비서실 문을 닫고 앉았는데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본인은 괜찮은 척을 했지만 방금 전 회의에서 대표님, 이 건은 최종 사인만 남았습니다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최종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회사 문서에서만 들리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도 똑같이 최종이었습니다. 최종은 심장이식. 대기자는 많고 정확한 날짜는 없다. 치료를 받아도 언제든 쓰러질 수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딱 둘이었는데요. 하나는 이지혁 본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수조위에서 본부장으로 일하지만 이지혁에게는 회사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죠. 가까운 사람은 위로도 되지만 비밀의 통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박성재가 말했다고요. 형, 진짜 이걸 숨기겠다고? 이지혁은 물컵을 한 번 더 잡아당기며 웃어 보였는데요. 웃음이 너무 얇아서 오히려 박성재를 화나게 했습니다. 아이 그만 울어, 임마. 내가 지금 울어. 이지혁이 먼저 크게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은 박성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울면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울면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살아있는 방식을 빼앗깁니다. 박성재는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부모님은 아셔? 아니, 며칠 안에 말하려고 했어. 내 도움은 필요하니까. 박성재는 그 문장에서 더 숨이 막혔습니다. 도움은 필요하다는 말이 마음은 기대지 않겠다처럼 들렸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방식을 압니다. 이지혁은 늘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 버티는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그게 멋있어서 친구가 됐는데요. 지금은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 방식대로라면 이지혁은 정말 혼자 죽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한테 알려야지. 박성재가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충격받을 거고 부모님은 회사 그만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 하실 거야. 박성재가 바로 받았습니다. 당연하지. 회사 관두고 치료해야지. 이지혁은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숨기는 거야. 박성재는 그 웃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최정은 심장이식이고 대기자가 너무 많다며. 치료받더라도 아무 때나 쓰러질 수 있다고 했잖아. 이지혁은 잠깐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게 없어, 성재야. 나는 심장이식 기다리면서 살기는 싫어. 그 순간 박성재는 깨달았습니다. 이지혁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리스트 속 번호로 남아 누군가의 사정에 따라 살아있는 시간이 결정되는 삶. 그걸 이지혁은 못 견딜 겁니다.
AP그룹 대표라는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이지혁은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감각을 오래전부터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너 금방 죽는 거 아니냐고 박성재가 거칠게 내뱉었는데요. 이지혁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넌 안 죽냐? 너도 죽어, 임마. 언젠가.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오늘만 살고 싶어. 박성재는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만 살고 싶다는 말은 멋있는 선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포기처럼도 들리거든요. 박성재는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모두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건데? 이지혁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나보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그들 삶도 제대로 못 살고 내가 그런 시선 받으면서 죽어가기 싫어. 박성재는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아서 더 화가 났습니다. 너 지금 포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새끼네가 이런 결정 내리는 게 쉬웠겠냐? 그리고 마지막 칼날 같은 부탁이 떨어졌습니다. 은호한테도 말하지 마. 지은호. 이지혁이 대학 선배였고 한때 고백을 받았고 거절했던 그 사람. 그래도 서로를 끊어내지 못한 채 가까운 척 살아온 관계. 이지혁이 지은호를 멀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은호가 알게 되면 지은호는 반드시 붙잡을 겁니다. 붙잡는 방식이 사랑이든 죄책감이든 어쨌든 이지혁은 그 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갑게 굴어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차가움이 지은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도 이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답은 짧았고 톤은 낯설었는데요. 지은호는 결국 직접 찾아가 버렸습니다. 선배, 대답도 안 듣고 들어오면 어떡하니? 이지혁이 먼저 막았고 지은호는 숨이 차 있는데도 바로 물었습니다. 선배 나한테 왜 그래요? 문자답도 그렇고 혹시 회사에 큰 문제라도 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비틀었습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너한테 왜 예민하게 했겠니? 그럼 왜요? 이지혁은 잠깐 지은호를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회사 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은호는 그 말이 제일 서러웠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으로 밀려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이지혁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에 대한 내 개인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묻는 거니? 지은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나 좋아한다면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지혁은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했던 건 진심이었는데요.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 죽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지은호는 울고 붙잡고 원망하고 결국 자기 삶을 잃을 테니까요. 이지혁은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햇살에 신경 쓸 일이 생겼어. 이지혁은 말이 꼬이듯 이상한 표현을 꺼냈고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나한테 말하진 않을 거야. 회사 속사정까지 말할 사이는 아니잖아. 지은호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속사정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날 대하는 게 왜 달라졌냐고요. 이지혁은 진심을 삼키고 진심처럼 보이는 거짓을 꺼냈습니다. 내 개인 감정이 어떤지 신경도 못 쓸 만큼 마음이 바빠. 널 배려하고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리고 도망치듯 덧붙였습니다. 전화 미팅 3분 남았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지은호는 멍하게 서 있었는데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라고 되뇌면서도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서운함이 사랑인지 자존심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는데요. 이지혁이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 숨김이 지은호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조위 회장 박진석의 집에서는 다른 종류의 문이 닫혔습니다. 박영나가 새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문 바깥엔 고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손은 얼어 있었고 얼굴은 바람에 굳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쫓겨난 사람이라기보다 정리당한 사람 같아서 더 섬뜩했습니다.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켰어요? 고성이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래. 성재가 불었어. 다 들켰어. 그 자식이 다 말했어. 박영란은 그 순간 성재라는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재는 수조이의 박성재, 아빠의 아들이자 본부장입니다. 가족 내에서 말을 흘릴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엄마는 확신하듯 말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그렇게 듣고 와서 그렇게 믿는 게 살아남는 방법인 사람처럼요. 박영란은 일단 엄마에게 겉옷을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기다리세요. 들어가서 아빠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박진석이 차갑게 던졌습니다. 왜 말 안 듣고 일찍 들어와? 10시 지나도록 오라니까. 박영란은 참다 터졌습니다. 10시까지 엄마를 저렇게 세워두신 거예요? 박진석은 눈빛 하나 안 흔들렸습니다. 너무 알고 있었어. 우진 오빠 간식 받은 건 알고 있었잖아. 근데 너도 말을 안 했어. 박영란은 심장이 내려앉았는데요. 우진이라는 이름은 요즘 집안에서 금기처럼 돌아다니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을 실수라고 불렀지만 고성이는 우진을 필요라고 불렀습니다. 박영란은 둘 사이에서 정확한 진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다만 아빠의 얼굴을 보니 이건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요?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박영나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박진석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게 살았구나, 내가. 그 말은 사랑이 배신으로 바뀌는 소리였는데요. 박영란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엄마를 벌주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 누군가를 겁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는 딸인 박영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계시는데 저렇게 두는 건 아니지 않아요? 박진석은 아주 실무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도우미들 내보내놔서 그런 거야. 사람 있으면 벌써 전해줬지. 그리고 더 잔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발 하나 갖다 줘. 엄마 갖다 주고 너 혼자 들어와. 내 카드, 현금 절대 안 돼. 박영란은 그 문장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을 끊는다는 건 선택지를 끊는다는 뜻이니까요. 엄마가 밖으로 나가 어디로 가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방식. 박진석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조위 회장이라는 자리까지 온 사람이 감정으로만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박영나가 밖으로 나가 고성이에게 신발을 건넸는데요. 고성이는 신발을 받는 대신 박영나의 가방을 힐끗 봤습니다. 가방 안에 핸드폰 있지? 네. 다른 말은 없었어? 저 혼자 다시 들어오면 설명해 주신대요. 고성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네. 날강도 짓을 해놓고는 쫓아내. 박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박영나의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 같았는데요.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라. 그 말 그냥 쫓아내는 말 아니야. 영나야, 내 아빠는 사람을 밖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주머니를 털어. 그 말은
며칠 뒤 현실이 됐습니다. 고성희는 다음 날 아침 압구정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는데요. 청담동 빌라도 괜찮다며 시세 10% 다운, 일주일 내 계약금, 수수료 더블까지 걸었습니다. 누가 봐도 급했습니다. 급한 이유는 하나였는데요. 현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근저당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야죠. 은행 대출 말고 추가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요. 고성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추가 근저당? 직원이 등기부를 가리켰습니다. 33억이 추가로 잡히셨는데요. 33억. 숫자가 너무 커서 감정이 먼저 따라오지 않았는데요. 감정이 오기 전에 공포가 먼저 왔습니다. 누군가 자기 인생 위에 33억짜리 자물쇠를 채워놨다는 뜻이니까요. 고성희는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근저당 해제가 안 된다뇨? 남편이 몰래 설정한 건데요.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어떤 경위가 있든 등기부에 설정이 됐다는 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갖춰져 들어간 겁니다. 고성희는 그 말에서 핵심을 들었습니다. 인감도장. 고성희는 자기 인감도장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떠올리려 했는데요.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날 상담비를 결제하려고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는데요. 화면에 뜬 글자가 고성희를 더 깊게 찔렀습니다. 잔액 부족. 잔액 부족이라니? 고성희가 다시 긁어보라고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카드 없으세요? 고성희는 입술이 말랐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지금 내가 얼마나 고립됐는지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남겨진 카드는 체크카드 하나뿐이었는데요. 고성희는 그제야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체크카드 하나만 남겨둔 거야. 그리고 입 밖으로 처음 꺼낸 진짜 감정이 튀어나왔습니다. 박진석 당신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박진석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고성희를 벌주려는 걸까요? 고성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는데요. 박진석 같은 사람은 벌을 감정으로 주지 않습니다. 벌을 구조로 줍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증거를 찾기로요. 우진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박진석이 우진 이야기에 유독 날카로웠던 이유, 고성희가 우진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이유가 33억 숫자와 연결돼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완전히 다른 지옥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집에서 성재가 불었다라고 말해버렸고 고성희는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이지혁의 심장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지혁을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었다는 누명이 씌워진 순간 박성재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유리한 프레임을 먼저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형, 이제 내 이름이 집안에서 쓰이고 있어. 엄마 전처 쪽에서도 전화 와. 아버지가 성재가 불었다고 했다는데 형 얘기야? 이지혁은 순간 표정이 굳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이거 단순 가정사 아니야. 수조이 쪽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 이지혁은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이 움직인다는 건 한 사람을 내쫓는 수준이 아니라 한 기업의 질서를 바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 AP그룹도 안전할 리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밤
이상철과 김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는데요. 부모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말하면 끝이라는 공포가 덮쳤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아들의 병을 알게 되는 순간 회사는 뒤로 밀리고 치료만 남을 겁니다. 김다정은 눈물로 가족을 묶어두려는 사람이 아니지만 아들이 아프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집안 전체가 그 병을 중심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지혁은 그 구조가 싫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환자 가족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이미 이지혁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차가워진 이유를 회사로만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박성재를 찾아갔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합니다. 그 마음을 숨긴 채 오래 버텨온 사람인데요. 지은호가 찾아와 성재야, 선배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라고 묻는 순간 박성재의 속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한쪽은 친구를 지키고 싶었고 다른 한쪽은 지은호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은호야, 선배가 내 앞에서 무너지는 꼴, 너 보고 싶겠냐? 지은호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무너져? 무슨 말이야? 박성재는 삼켰습니다. 이미 한 번 불었다는 프레임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한마디만 더 나가면 진짜로 모든 게 터집니다. 그런데 지은호의 눈을 보니 이미 터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얼굴에 써 있었거든요. 나만 몰라. 그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박성재도 잘 압니다. 그날 이후 지은호는 스스로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지역의 동선을, 병원 연락을, 비서실 프린터에서 튀어나온 문서의 흔적을요. 그리고 마침내 지은호 손에 들어온 건 이 지역의 이름이 적힌 예약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이식 코디네이터 상담이라는 단어가 박힌 문장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고도 바로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자기 눈물이 이 지역을 죄인으로 만들 것 같았거든요. 대신 숨이 먼저 막혔습니다. 선배 나한테는 끝까지 숨기려고 했구나. 동시에 박영란은 더 큰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지환, 그러니까 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인 이지환이 우연히 들은 얘기를 흘렸는데요. 아가씨, 회장님 쪽에서 변호사 라인 움직입니다. 근저당 33억 그거 단순 담보가 아니라 누군가 입 막는 돈일 수도 있어요. 박영란은 이지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구 입? 이지환은 말을 흐렸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우진 씨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요. 우진. 다시 우진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추방당한 이유, 박진석이 성재에게 불었다는 프레임을 씌운 이유, 그리고 33억이 걸린 이유가 모두 우진으로 모이고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무언가를 맡고 있었고 그 대가로 집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마지막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서로 다른 두 비밀이 같은 날 부딪히는 순간 터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나 알아버렸어요. 이식 상담 그거. 이지혁의 얼굴이 하얘졌는데요. 이지혁은 화를 낼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다시 지은호를 밀어내는 것. 그래야 지은호가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은호야,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지은호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관없게 만든 사람이 선배잖아요. 이지혁은 흔들렸습니다. 오늘만 살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이 오늘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버리려는 모순 속에서요. 그때 박성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영라였는데요. 영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가 오빠 이름을 쓰고 있어요. 성재가 불었다고. 근데 오빠 뭘 불었어요?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면 친구를 죽일 수도 있고, 대답하지 않으면 영나 엄마가 더 크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박진석은 원하는 걸 얻겠죠. 박성재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미워하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아니라 회장으로 사람을 다루는 박진석을요. 박성재는 결국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희 집에서 터진 비밀, 우리 집에서도 터질 거야. 근데 그 비밀의 시작이 AP그룹일 수도 있어. 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AP그룹은 이 지역의 회사. 영나는 이 지역을 잘 압니다. 겉으로는 완벽한데 안으로는 이상할 만큼 혼자 버티는 사람. 그 사람과 우리 집이 연결돼 있다면 이건 단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다툼이고 돈의 전쟁이고 누군가의 병이 약점이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딩처럼 남는 마지막 여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고성희가 가진 건 33억 근저당을 뒤집을 증거가 아니라 그 증거로 협박받는 목숨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숨기는 심장 문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누군가에겐 AP그룹을 흔드는 최고의 레버리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성재가 불었다라고 말한 건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성재를 방패로 세우려는 계산이었을까요? 다음 전개에서 관전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지은호가 이 지역의 병을 사랑으로 감싸려는 순간 박진석은 그 병을 거래로 바꾸려 들 겁니다. 박성재는 친구와 아버지 사이에서 결국 한쪽을 배신해야 하는 선택지 앞에 서게 될 거고요. 박영란은 엄마를 지키려다 아빠 박진석이 만들어둔 33억 자물쇠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면서 가족을 부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이 지역이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만 살고 싶어. 그 오늘이 누군가에겐 사랑의 고백이 될지, 누군가에겐 권력의 서명이 될지, 이제는 아무도 장담 못하게 됐습니다.